자, 그러면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생태계를 상징하는 게 애플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애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듯이 최근에 그러니까는 나스닥이 많이 폭락하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 가치 그래도 2조 5천억 달러는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지만은 이 애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애플은 그러니까는 새로운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혁명과 디지털 그 IT 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세계, 디지털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도하는 것이 구글이 초창기엔 주도를 했지만 애플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진전시켰는데 구글과 애플의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애플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 생태계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이거를 이제 결합시키고 있죠. 제조업하고 디지털 산업을 융합시키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구글보다 더 이 완성도가 높지요.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그러니까는 자기 완결성을 갖추는 경제 생태계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향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요. 그러면 애플 생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21세기에 1900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쇠퇴해 가던 애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었습니까요? 아이팟 제품하고 아이폰 제품이 그걸 끌어냈죠. 2001년도에 아이팟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는 거기다가 뭐냐면은 뮤직 스토어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했죠. 아이폰이 그걸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거기에 앱스토어를 장착했잖아요. 애플 생태계를 한번 봐보세요. 애플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요? 우리 처음에 그러니까 MP3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있었었죠. 아이리버. 지금도 그러니까 뭐 SK인가 어디가 인수돼서 아직도 있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MP3는 아이리버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저도 그러니까는 그 한 20몇만 원 주고 그걸 사서 초창기에 그걸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리버하고 아이팟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이리버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컴퓨터나 노트북에 있는 음원을 그러니까 글로 옮겨가지고 재생시키는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팟은 뭐냐면은 아이팟이라는 MP3는 뭡니까? MP3 플러스 뭐냐면 거기서 디지털 음원을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예? 이걸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재생시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음원을 창작한 사람들, 곡을 만든 그러니까 음악가들한테 그 콘텐츠 창작자죠. 음원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음원을 그러니까는 소비자들하고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어디서요? 디지털에서. 그게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음원을 공급하는, 이 저작자한테 7을 주고 애플이 3을 갖고 하는 7대3 법칙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콘텐츠 서비스가 디지털 음원이라는 서비스가 장착되다 보니까는 아이팟이라는 MP3는 막강한 제품이 경쟁력이 높은 매력적인 제품이 된 거죠. 아이리버가 아이팟 때문에 죽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팟도 그러니까 MP3인데 MP3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MP3가 돼가지고 더 비싼 제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뭐냐면은 아이팟도 팔아먹고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그다음에 디지털 음원 수입도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모델을, 그러니까 아이팟이라는 건 제품이잖아요.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디지털 음원이라는 디지털 재화를, 예? 결합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음원을 그러니까 이 음원을 만드는 창작자하고 소비자하고 이걸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그러니까는 이 음원을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다 끌어들인 거잖아요. 디지털 세상 안에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에서 그러니까는 완성도가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구글보다도요. 높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제조업하고 디지털 산업을 융합을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요. 구글 같은 경우 80% 넘게가 이 광고 수입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예? 제품 이런 거 파는 거 없잖아요. 구글은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도가 더 높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플이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속에서 더 결정적인 그한 것은 바로 이제 아이폰이었었죠. 아이폰도 결국은 사고는 똑같은 거죠.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앱을 그러니까 앱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앱을 그러니까 수많은 앱을 그러니까 거기다 장착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앱 개발자들, 이 앱 개발자나 앱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앱 개발자나 아니면 디지털 음원 콘텐츠 창작자나 다 이게 애플 직원들 아니잖아요. 직원들 아니잖아요. 애플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 이게 정신적 활동들이잖아요. 아이디어들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디지털 상에서요. 소비자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하고,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하고, 어느 걸 더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더 선호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7이라는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애플이 3을 갖는 이런 7대3 방식을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애플의 스마트폰이 갤럭시 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소위 봐서, 기능적인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일부는 그러니까 갤럭시 폰 삼성전자가 더 낫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장착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폰이라는 제품도 굉장히, 이 애플의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굉장히 비싸게 가치를 높이게 된 거죠. 비싸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앱이라는 소프트웨어로서도 수입을 챙기고, 이중으로 챙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게 되면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 중에서 20% 넘게가 지금 뭐냐면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를 팔아서 생기는 수입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뭐냐면 애플카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라는 거를요. 자동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는데 애플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생태계가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애플은 뭐냐면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왔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는 경제활동하면서 거래했던 건 뭐냐면 유형제입니다. 텐저블이라고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옷 뭐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 이게 텐저블의 뜻이죠. 유형제요.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재화죠. 상품이죠. 그런데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할 때 소비하는 것들은 우리가 빠친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음원이라든가 음원이나 이런 것들은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인텐저블이잖아요. 인텐저블이죠. 무형제입니다. 무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는 유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무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형제를 많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 안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만들면서 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쫓아가기 위해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인기 어플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40몇 명을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삼성전자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그 40몇 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봤자 몇 개나 개발할 수 있겠어요. 애플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앱을 여기다 쏟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7을 주겠다. 10 중에서 7을 주겠다. 70%를 너한테 주고 3은 나한테 나눠갖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했잖아요. 그럼 70억 명이 쏟아내는 거하고 직원 수십 명이 쏟아내는 거하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이게 무형제이기 때문에. 유형제하고 무형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더구나 음원 같은 경우도 기업이 어떻게 다 그거를 제작해가지고 다 그걸 공급해 주겠어요. 예?
세계에 있는 음악가들을 다 저 채용할 거예요? 직원으로요?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애플은 디지털 음원을 그러니까는 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걸 자기 직원들이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 월급 줄 필요도 없는 바깥의 음악가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70% 나와갖고 30% 내가 갖는 수입 배분 방식으로 했잖아요. 예? 이게 맞는 거예요. 무형제와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니까 사람의 결국은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무형제라는 것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학 책이나 경영학 책에서는요, 폐쇄적인 경제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자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시설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잖아요.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삼성전자는 그냥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원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기업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걸 다시 써야 돼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경영학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20세기의 제조업들의 이 기업 조직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는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간에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자조, 성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렇죠? 근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협력을 하려면 당연히 이익도 나눠 가져야 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인이라든가 외국의 기업들 플랫폼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간혹가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늘 그러죠. 배민이라든가 요기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 참여자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는 돈을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예? 배송료를 막 높이고, 가능한 수수료를 띄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요, 생태계를 죽이는 겁니다. 생태계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망하고 그러게 되면은, 배민이나 요기요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배민이나 요기요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지털 생태계가 지속되려면요. 건강하게 지속되려면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얻은 데이터들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쥐어짜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생태계가 망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도 피라미드 구조 있을 때 가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먹이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생태계가 건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생명체가 그러니까는 자기 먹이 기반이 없어지게 되면 그 생명이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다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태계라는 것은요, 생태계가 굉장히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은 이익이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존재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존재해야지만 나도 존재할 수 있다는, 예? 이런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고 없이 플랫폼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뜨게 되면은 되게 이제 기업 팔고 튀지요. 예? 먹튀식으로요. 다음 사업을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플랫폼 이 생태계는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80년대 이후부터 이게 S&P 500 기업들이에요. 기업 가치 중에서 텐저블, 인텐저블, 소위 말해서 유형제하고 무형제 했을 때 무형제의 비중이 갈수록 크게 증가해 가잖아요. 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컴퓨터 혁명, 그 다음에 IT 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예? 그래서 S&P 500 기업의 자산을 보게 되면 무형적인 자산이
무형적인 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보게 되면요. 그렇죠? 세상이 그러니까는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경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농업에서 그러니까 도시로,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소위 말해서 공업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갔듯이요. 예? 농촌 기반의 농업에 기반은 자연 경제에서 도시의 상공업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화폐 경제로 우리가 이행을 했잖아요. 그 비슷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의 문명하고 도시의 문명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문명하고 온라인 문명이 다릅니다. 디지털 문명이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한 2, 3년 전부터 입학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갈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제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조차도요. 부모들은 20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유형제의 경제활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조업 경험에.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근데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예? 기업 투자에서 무형자산의 비중도 계속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80년대 이후에요. 그렇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기업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통적인 기업은 폐쇄형 경제 조직이에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 기술력을, 특허 기술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개방형 경제 조직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자원들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상에다가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통합한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요? 애플이 그런 지금 사상 유례 없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요? 새로운 사업 모델의 창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온라인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를 통합한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인 거예요. 그 업적이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업적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가 21세기에 그러니까 최고의 혁신가라고 불리는 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개파도 이런 건 별개로 해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 기업 안과 바깥에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기업 안과 바깥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이걸 잘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디지털 세상에서.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야. 그건 뭐 익숙하니까요. 예?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가 나와요. 예? 많은 가치가 나온다 이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 그러니까 아이폰 어디서 만듭니까? 대만계의 그러니까 기업인 팍스콘이 중국에서 조립하잖아요. 그 기업하고 애플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가치가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제조 과정에서는. 그 협력을 통해서는요. 예?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음원을 팔아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성격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요. 정규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규직이라는 건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정규직 노동력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요. 노동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는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노동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만 노동이 필요해요. 빠찡코를 제작할 때까지만 노동이 역할하잖아요. 빠찡코는 상품이 제작되고 완성이 되고 난다면 노동력 필요 없잖아요. 빠찡코를 그러니까는 10만 명이 보든 100만 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간에 고용이 더 증가 안 하잖아요. 노동력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조업 사회 속에서는 대개 노동력이 뭐랬습니까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한 후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가 뭐냐면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노동의 사용량도 증가했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고용도 증가하고 그랬었어요. 생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GDP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만,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만 노동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개발한 그러니까 음원이라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한다면은 10명이 소비를 하던 100만 명이 소비를 하던 노동이 할 역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장을 해도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노동이 할 역할도 달라지고 있죠.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거의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예? 어저께 했던 일 오늘도 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노동력들이요. 기업에 가서요. 대부분 노동력들은요. 그렇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일부 사람들 빼놓고서는 대부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예? 생산이든 판매 후 서비스든 간에. 그런데 애플의 경제 생태계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뭡니까? 기존에 없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지 뭐잖아요. 기존에 없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없는 걸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이 노동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 역할이 새로운 걸 요구한다면은 사람을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요? 기존에 있는 답들,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 뒤지면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지식을 누가 빨리 습득하느냐. 이거를 교육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인공지능이요. 여러분들 혹시 저 프랑스 그 감독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빅버그스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의 그러니까 수준을 그걸로 딱 비유하면 된대요. 그 전문가들이요. 지금 조만간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들의 90 내지 99%보다도 더 뛰어나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예? 그래서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된다 이거예요. 예? 90 내지 99%의 인간보다는 더 뛰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살아가는 애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기존에 없는 걸 찾아내고 기존에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암기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보다도 암기하고 누가 빨리 더 많이 암기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목매고 앉아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지만은 지금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노동의 성격이 지금 보게 되면요. 노동의 성격이 우리가 전통적인 소위 제조업 같은데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에서는요.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되게 우리 세대는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게 있어도 참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적인 노동이고 경제학 교과서에서도요. 노동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되면 기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이든 몇 시간씩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만족감, 즉 효용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경제 언론 정도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노동은 그러니까 효용을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기 만족감은 효용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이 만족감이 줄어드는데 왜 노동을 하려 하느냐? 그 반대급부로 화폐라는 그러니까 임금소득을 받는다 이거예요. 임금을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학 책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그러니까는 노동의 역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던 노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그 생산 라인에서 서가지고 그 축축할 때 그거 자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할 수만 있고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안 하고 그냥 나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한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에서는요.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노동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디지털 저작물. 그러니까 음원가처럼 디지털 저작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창작 활동이잖아요. 창작이라는 것이 미술이나 음악만의 창작이 아니고 문학만의 창작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면 다 창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작 활동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거야지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일하면서 그 분야에서 새로운 걸 창작? 이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거 최근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이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건데, 디지털상에서 다오라는 용어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죠. 다오요.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예?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오래전부터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루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간을 보낼 때 자기 관심 분야의 사이트에 접속을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참여해서 자기가 이렇게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심사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자기랑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나 혼자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나랑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 친구는 내가 안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냐면 나랑 같이 이 관심사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들이 조직이 되집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태스크, 업무를 중심으로 디지털상에서 이렇게 결합됐다가 끝나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위계적으로 기존의 폐쇄적인 기업 조직 같은 데서는 위계적인 계급이 있는, 통제도 받고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집중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타율적인 조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폐쇄적인 건물에다가 이렇게 공간에다가 이렇게 출근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칙에 보면 경영자는 노동을 잘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딴짓 안 하게. 예? 열심히 일을 하게. 예? 일하는 시간에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주식이나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게 경영자의 그러니까 역할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자율적인 조직인 거죠. 자율적인 조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사업 모델은 철학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간형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제 생태계에서는 혼자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규범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요. 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무형제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형제라는 건 되게 뭐냐면 창작적인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는 복제가 쉽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다시 복제하는 것은요. 무형제는 기본적으로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창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이 공유를 해가지고, 이 공유를 매개로 해가지고 협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프라인처럼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남자냐 여자냐, 내가 나이가 쟤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디지털상에서는요.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라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관심사가 같고 서로가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일단 돼야 되죠. 말을 해가지고 저 친구는 해도 되겠다는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그걸 되려면 이익이 공유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타자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요. 이타자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나의 이익도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죠. 예? 크리에이티비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창조적인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인 사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창조적인 것이라는 게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비판적 사고가 뭐예요?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손바닥만 계속 봤으면은 손등이라는 게 있는 게 모르잖아요. 앞에서만 계속 보면요. 근데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니까는 손등이라는 게 보여. 그래야지 새로운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비판적 사고죠. 다르게 보기죠. 애플의 로고 중에 Think Different, 이게 로고에 적어 있으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분야들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자율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무형적인 가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음원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앱이라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악인이나 예술인들이라든가 문학인들은 자기가 좋아야지만 그게 작품이 나올 수 있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경제 생태계에서는 뭐였었어요? 하기 싫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타율적인 노동이죠. 자연히 사람을 기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율적인 노동이 만약에 이게 서로가 결합이 되면요. 그럼 뭡니까요? 노동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제 어떤 거 하나 꽂히게 되면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거기에 그러니까 꽂혀 있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 가끔 와이프한테 좀 이제 잔소리 들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좀 맞는 얘기죠. 밥 먹을 땐 좀 식사에 집중하라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요? 관리자가 안 보면 딴짓 하려고. 예? 주식 하나 판 보려고. 관리자가 그러다가 퇴근 시간에 딱 되게 되면은 퇴근하고 싶죠. 퇴근하는 순간에 업무는 싹 잊어버리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면서도 지하철을 생각하고 앉아있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노동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8시간 보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율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도 자기가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공간에서 하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사가 같은 경우는 무슨 사무실에 앉아있어가지고만 해야지만 이게 나옵니까? 악보가? 아니잖아요. 산책하면서, 예? 호숫가를 산책을 하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연화됩니다.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유연해지고요. 기업 조직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자, 애플 생태계를 중심으로 봅시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니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 아니냐? 예? 그럼 니네들이 이런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애플 생태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애플에다가 반도체 공급해주고 있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플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해줄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가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갤럭시 폰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업체, 이 분야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면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여러분들의 이 역량을 갖추면 되는 거야. 근데 애플에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애플에 가려면은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애플카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여기 그러니까 아이팟을 만들 때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듯이, 그 다음에 아이폰을 만들 때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듯이 애플카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비교될 수 있는, 예?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플 가면은 애플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사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사람 필요 없다 이거야. 그걸 공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니면은 기업에 들어가기 싫으면은 여러분들과 콘텐츠 개발, 창작자가 되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든지,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해주는 공무원이 되든지. 그렇죠?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처음 직장을 잡은 젊은이들이 한 1, 2년 만에 그만두는 이 인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워낙 이 임금이 적어가지고 보수가 적어가지고 200만 원 이하 이런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둔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그만둔 사람은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는데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공무원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계급 쌓이죠. 그리고 일 많이 시키죠. 예? 그렇죠? 야근도 그러니까 야근 리스트도 막 있고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근무 환경이 별로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거기다가 계급제 사회다 보니까 위에 상사, 자기의 보스라든가 자기의 상사들이 그 꼰대 마인드, 이게 싫은 거죠. 그 조직 문화도 싫은 거죠.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맞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결합되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거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게 아닙니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예? 이거는 뭐가 해야 된다? 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교육. 우리나라 교육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기업 없잖아요. 우리는 애플 경제 생태계에 반도체 공급하고 한 부품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공급해 주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도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어. 단지 뭐냐면요,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거야. 미국에서 생산하기에는요.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겠어요? 있지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다면은 투자자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양산, 대규모 생산인지니까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 근데 양산, 대규모로 생산하는 건 어디서 할 거냐? 그걸 미국에서 한다면 투자 안 한다잖아요. 예? 그걸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 산다면은 그때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예? 자, 바이든이 21일 날 4대 그룹 총수 만난다.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기사가 나와요. 바이든이 오겠습니까? 이번에 국무장관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만나가지고 멀쩡한 한미동맹을 뭐 강화하겠다는데, 바이든이 볼 때는 지난해 다 만들어졌어, 이미. 포괄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동맹이 만들어졌어. 경제 동맹까지도 다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할 게 더 남아있다고,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전에 다 이게 끝났거든요. 1년 전에. 지난해 5월 21일 날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FM격인 그러니까 한미 간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예? 파트너십을 쫙 거기 정리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이 그 소위 말해서 당선자 저희 친서를 가지고 갔는데 예? 장관도 못 만나고 대통령을 관련 장관도 못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못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가지고 와서 할 얘기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미국 입장에서 다 정리가 된 거라 이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무슨 선제 공격이니 뭐 핵을 공유하니 이런 것들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만나봐봤자 들어줄 수 없는 얘기거나 아니면 저기 얘기해봤자 이미 다 정리가 된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와서도 바이든이 윤석열 만나서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지난해 이미 다 완성품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 곤란한 것만 그러니까 오히려 요구할 수 있죠. 매달리는 잠깐 다리 잡고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요. 국가 이익만 충분하죠. 바이든이 오는 건 뭐냐면요. 이 4대 그룹 총수 만나고 문재인 만나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4대 그룹 총수 왜 만납니까? 4대 그룹이 뭐예요?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이게 왜 그런 거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봐보세요. 미국이 반도체에서, 미국이 맨 왼쪽에 있죠. 미국이 전체 반도체에서 지금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에요. 단지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가지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한국은 22%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근데 설계 이런 거 못 하잖아요. 팹리스도 아직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팹리스는 너무 취약하죠. 파운드리도 취약하잖아요. 파운드리조차도요. IBM이 뭐냐면은 전체 과정을 다 하는 이런 종합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우린 되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팹리스 설계가 제일 많잖아요. 68%를 전 세계 68% 장악하고 있잖아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팹리스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거고요. 예? 설계뿐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넘겼던 거예요. 예? 나머지 나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들, 인형 같은 이런 상품들, 텔레비전 같은 거, 세탁기 같은 거, 이런 거 미국에서 만들 수 없어. 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타산이 안 맞아. 그런 공장을 미국에다가 만들면요. 그 공장이 망해. 예. 경쟁이 안 되잖아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텔레비전 세탁기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상품의 질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파운드리 보면 이 생산해주는 거. 예? 시스템이 됐던 이 파운드리든 간에 생산해주는 거. 이걸 거다 보니까 이 분야를 잘하는 게 누구냐? 한국, 대만을 잘하니까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기 전에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뭘 하겠어요? 가장 미국이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얘네들도 언제까지 미국말 들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다 와서 공장 만들어라.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미국에 수사라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면은 거기서 생기는 비용 문제는 삼성전자의 문제지.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면은 그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TSMC의 문제지. 예? 미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이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미래차든 뭐든 간에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산할 능력은 있지만은 그거를 그런데 인건비가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는 미국의 기업이 그 공장을 다시 사업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SK하고 그 뭡니까요? LG 같은 경우는 소위 뭡니까? 에너지, 전기차, 2차 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봐요. 전기차 에너지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핵심이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엔진을 사용을 안 하고요. 그렇죠? 근데 2020년 기준으로 봐보세요. 우리나라 LG의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줄여서요. LG의 엔솔이 LG 화학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LG 엔솔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기차 에너지, 배터리 만드는, 예?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24%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요. 예? 2019년도만 하더라도 1.7%에 불과했는데 LG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삼성 SDI도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한 35%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 그러니까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요. 거기에 대항하는 중요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CATL. 잘 아시죠? CATL. 근데 중국의 BYD. 둘 다 이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면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중국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지만 일본은 위축돼 가고 있고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미국은 중국을 그러니까 고립시키고 중국을 지금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생산량은 중국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한 50%를 중국이 지금 생산하고 앉았잖아요. 개별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국가 단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전기차를요. 미국이 뒤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에서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고 있는 게 중국 기업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선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4대 재벌 만난다는 게 여기 SK, 삼성, SK, LG가 다 뭡니까요? 좋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애플 생태계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어때요? 중국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중국을 정리할 건데, 중국에는 플랫폼 사업, 미국을 모방을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텐센트가 뭐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에 메타에 견주되는 회사잖아요. 알리바바, 아마존에 견주되는 회사잖아요. 바이두, 구글에 대비되는 회사잖아요. 화웨이, 통신과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을 미국을 흉내내가지고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차는 지금 뭐냐면 더 앞서가고 앉아있는 거야.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CATL하고 BYD가 전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삼성전자한테 뭐냐면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중국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 중국을 그러니까는 고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데 애플을 중심으로 딱 봐보시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짓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런 플랫폼 디지털 생태계 기업들하고 같이 거기 한 부분을 역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부분을.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카 만들면 애플카에다 해라 이거예요. 구글이 그러니까 웨이브 만들면 거기에 가라 이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이 애플카는 중국의 CATL이나 BYD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쟁을 차단시키려면은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는 거야. 미래차가 지금 경쟁하는 거잖아요. 미래차.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 생각은 뭡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2010년경에 미국 GDP에 한 30한 5%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76%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빠르게 뒤쫓아오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막는 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중국은 뭐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차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모바일 생태계라든가 이런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생태계는 대충 쫓아온 거야. 중국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차 관련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거야, 지금요.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더 성장 못 시키도록 하려면은 반도체를 끌어내야 게 아닙니까? 반도체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니까는 중국어에 공급까지 하지 말라. 예? TSMC한테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TSMC는 뭐냐, 파운드리고 하고,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성장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 지금요. 예? 막으면서 뭐냐면, 미국의 생태계에 그러니까는 결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와서 이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미국의 관점이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우리도 경제 생태계도 선진국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려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육혁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경제 생태계를 누가, 디지털 시대에 21세기에 누가 선진국형 경제 생태계를 만드느냐. 지금 미래 디지털 생태계를 누가 그러니까는 완벽한 형태를 만드느냐. 이건 지금 경쟁인 겁니다. 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공급하는 이 정도로 하냐고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니까 삼성전자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도 지금 저 메모리 반도체, 유럽도 지금 자기들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걔네들은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것 뿐이에요.